네, 3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또 고민거리 많으실 텐데요. 투자 고민 저희 아침엔 투자가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허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증시 낙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죠? 현재는 코스피가 1.19% 하락한 6,170포인트 선, 그리고 코스닥은 0.42% 하락한 1,187포인트 선인데, 오늘 코스닥에서는 중소형 반도체 쪽 소부장들이 정말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와, 지금 리노공업이 14% 고점에서 또 더 고점을 높이는 그래요. 기염을 토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또 박지훈 부장의 솔브레인, 원익IPS, 테크윙 등의 종목들이 모두 8% 이상의 강한 상승. 물론 하락하는 종목도 꽤 많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은 2에서 4%까지 에코프로 그룹주와 또 삼천당제약을 비롯한 바이오주가 좀 혼조를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 궁금하시죠? 삼성전자 많이 궁금했죠. 얼마까지 떨어지고 또 얼마까지 버틸 수 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또 낙폭을 줄여가면서 2%대 가까이 하락세를 보이는데, 지난주에 정말 강하게 상승을 했잖아요. 네. 그런 거 가운데 이제 금요일장 살짝 조정 보였고, 오늘 사실 낙폭이 과연 얼마나 더 확대될까 싶었는데, 저는 사실 그 프리장에서 조금 큰 숫자로 떨어지길래 잡았어요? 놀랐었거든요. 줍줍했어요? 아니 못 잡았죠. 못 잡았어요? 떨어지는 칼날은 저는 나갈 잡지 용기가 말아라. 안 난다니까요. 저는. 근데 그 떨어지는 칼날이라는 게 네. 장중에 떨어지는 칼날인지 완전 추세가 꺾인 건지에 그렇죠.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추세가 꺾였다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그런 시그널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뭐 방산주는 뭐 당연히 이슈와 함께 강하고, 방산주와 함께 걸쳐 있는 조선주들도 강한데요. 시장에서 지금 강한 단기적인 테마에 눈여겨볼 시점인지, 아니면은 쉬어가고 있는 주도주를 우리가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사야 될 시점인지, 여러분의 고민 오늘도 풀어드리겠습니다. 도훈 씨 근데 목소리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나요? 애교 장난 아니죠? 애교가 코 하나 이렇게 비음으로? 맞고, 지금 그러니까 제가 네. 비염이 좀 원래 있는데, 아, 비염 있는 지금 또 사람들 환절기라. 또 이해하시겠지만, 부비동염에 비염이 조금 이제 약간 염증 바이러스 살짝 들어오면 네. 부비동염이 걸려요. 그래서 사실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나아진 상황인데, 여러분 좋은 목소리를 들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또 이것도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요. 네. 여도는 뭐 매력 덩어리죠. 중독만 몰라서 그렇지. 하지 말고. 중독만 두 쫑크밖에 몰라서 그렇지. 매력 오늘 있어요. 새벽부터 사실 중동 많이 이야기 기다렸어요. 많은 분들 또 이야기 전달해 주시려고 도훈 씨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역시나 중동의 화약고가 연휴 기간에 좀 터져버려서 맞아요. 우리 국장 어떻게 될까 오늘 대기 자금이 바로 여러분들 줍줍의 기회로 있으실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잔지 이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만나보겠습니다. 정우창 부장님 나와주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랜만이십니다. 오랜만에 또 지난번에 한 달 전에 나오고, 근데 그때 여도은 앵커님 코피 나셨었거든요. 장대 양모 보여줬죠? 네, 제가 나올 때마다 코 컨디션이 조금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달에는 네. 조금 더 보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에 문제가 알겠습니다. 많아. 네, 예. 네. 근데 자, 3월 시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만을 기다렸던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거든요. 왜 왠지 알아요? 기다렸을까요? 우리 애들이 이제 학교 보내면 아. 조금 더 편해지시니까. 학교 가고 나서 이제 편하게 매매하시겠다. 네. 시간도 좀 여유가 생기고 하신 분들이 계셨을 텐데 연휴 지나자마자 참 이런 중동 리스크 우리가 네. 늘 걱정은 했지만 네. 정말 뭐 미국이 마음을 먹고 때린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까요?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이제 저도 이제 연휴 때 사실은 좀 뭐 부산 지역으로 휴가를 갔다가 어저께 이제 와서 이제 자료를 준비하는데,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이란 이슈가 뭐 이제 연휴 때 터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의 그 톤은 너무 주가가 떨어져도 이제 걱정하지 말자, 뭐 이런 톤으로 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네. 어제 이제 미국 증시는 오히려 조금 반등을 했죠. 그리고 국내 증시도 이제 좀 하락폭이 크지 않아서 오히려 조금 너무 안심하지는 않아야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좀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이게 너무 또 단기간에 끝날 것 같고, 또 전쟁 이슈는 그동안은 이게 사실 그 단기적인 하락으로 끝났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이제 증시에 이제 미국 증시 반응을 보면서 그럼 이제 이게 이슈가 끝난 것이냐, 뭐 그런 것 같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중동 이슈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뭐 저도 이제 3프로 TV 오전부터 그렇죠. 아침부터 봤는데 네.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뭐 그 누구도
지금 뭐 확답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는 이제 증시 관련해서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거를 좀 자료로 준비를 했으니까 네. 그 위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또 소개 한번 먼저 하고 들어가 볼까요? 오랜만에 또 나오셨으니까. 네, 근데 이제 오늘 뭐 시의적으로 또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 그럼 바로,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 그 파트를 3개로 나눠서 준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란 전쟁 위기랑 주식 시장 요게 과연 어떻게 돌아갈 거고 저희 이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삼으면 좋을까 요걸 좀 말씀을 첫 번째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저도 뭐 휴가 중이었는데 뭐 고객분들한테 카톡도 오고 했는데 이게 참 직업병인 것 같은 게 네. 보니까 뉴스 보니까 뭐 이란 지역에서는 초등학생도 뭐 사망자가 있었고요. 100몇십 명 뭐 민간인 사망하고 피해가. 네. 그다음에 뭐 어찌 됐건 이란의 뭐 지도자도 사망을 했고 미군도 좀 피해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쩔 수 없이 이게 직업병일 수 있는데 이거 시장 증시는 이 생각부터 떠올랐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사실 이런 전쟁 위기가 우리나라도 굉장히 뭐 자유로운 국가는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뭐 하메네이를 처단하고 뭐 그 다음은 또 이제 김정은 차례 아니냐. 뭐 그런 기사들도 이게 있더라고요. 사실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야기인데 네. 어쨌든 주식 시장에서 걱정하는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3가지 포인트를 한번 우리가 조금 정리해서 알고 있으면 좋은 게 첫 번째는 중동 지역에서의 전쟁이라 함은 결국은 유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 결국 물가가 다시 올라가게 되고 그럼 이제 금리 인하 올해 그래도 한 2-3차례 해주면 좋은데 미국이 근데 이제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가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걱정을 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동 지역에 대한 이슈는 결국은 우리가 유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봐야 된다. 근데 네. 어저께 미국 증시가 그래도 반등을 했지만 유가는 또 좀 큰 폭으로 좀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불씨가 남아 있다. 그리고 결국은 뭐 이 전쟁 이슈가 터지면 결국은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는데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지기 때문에 대체적인 뭐 기계적으로 뭐 주식 매도 혹은 달러나 금을 매수하는 이런 현상들이 좀 위험자산 회피가 나올 수 있다. 네. 전쟁이 나오면. 그리고 어쨌든 우리나라가 좀 큰 타격일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공급망 차질 부분이죠. 맞아요. 그래서 해상 물류 비용이 상승하고 어쨌든 저희가 중간재를 사다가 뭐 다른 중간재를 만들거나 뭐 최종재를 만들어서 수출이 가장 중요한 나라인데 이런 글로벌 생산 체계가 문제가 생기면 그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3가지를 좀 걱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과거 사례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과거에도 중동 리스크, 특히나 이제 전쟁 리스크는 계속해서 있었던 얘기들이어서 네. 우리가 또 과거 내용을 짚어보면서 미래를 또 준비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과거에는 이런 중동과 관련된 뭐 혹은 뭐 이런 국지적인 전쟁 리스크가 있었을 때 주식 시장은 좀 어떻게 반응을 했냐 요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오늘 찾아보니까 이건 뭐 제가 아예 기억이 없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큰 41년? 사건이었고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이게 부장님 지금 시장이라는 게 미증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미증시고요. 미국 증시가 요렇게 3.8% 하락을 했었는데 1개월을 지났을 때 요렇게 2.9% 됐다. 그리고 제 뇌리에 이제 가장 크게 남아 있는 거는 이제 사실은 뭐 9.11 테러였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뭐 이게 다른 얘기긴 하지만 2001년에 11월에 군대를 갔었거든요. 네. 근데 9월에 이 9.11 테러 뉴스를 보면서 뒤숭숭할 때 이제 난 가면 죽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고 맞아요. 군대도 그때 굉장히 비상사태고 이때는 사실 미국의 본토가 공격을 그렇죠. 받은 사건이라 S&P 500이 한 5% 가까이 떨어졌었고요 당일에. 다만 이제 1개월 후를 보니까 이거를 감안하고도 이제 가장 회복을 했었다. 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뭐 큰 폭으로 하락은 하지 않았었는데 요거는 이제 제 기억에는 이 전쟁 이슈 있기 전에 이미 이 전쟁의 발발에 대한 징후가 꽤 있었고 네. 그 전에 시장이 굉장히 좀 조정을 많이 받았었고요. 근데 한 달 후에는 이제 3.1%로 반등을 했다. 역시 올랐고요. 그런데
뭐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슈뿐만 아니지만 요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서 이런 원자재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그 당시 이제 약간 코로나 거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유동성이 쪼여지면서 22년은 연간으로는 굉장히 미증시가 한 25% 이상 하락했던 나스닥은 거의 30 몇 프로 하락을 했고요. 네. 그렇게 하락을 했었던 시기였고요. 요번에 이제 이란 사태는 제가 이제 오늘 장을 보기 전에 작성을 한 건데 네. 한 1에서 2% 정도 좀 하락을 하지 않았을까? 뭐 그랬다면 이게 사실은 좀 저는 정상적인 시장의 반응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하지만 이제 이게 어쨌든 이란의 그 최고 지도자가 좀 제거가 됐고 이란이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과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올해 전쟁을 하기에는 좀 체력이 되지 않는다.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란 안에서도 그 중동 지역 안에서도 이란의 이런 우호적인 세력들이 이런 지금 미국과의 이런 전쟁이나 이런 그 대응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란 편을 들고 있지 않다고 지금 내용들을 보고 있어서 이 부분은 길게 가지 않다고 하면은 시장은 꽤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다만 이제 이란 사태를 보면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그 기름 전 세계 기름의 한 20에서 그렇죠, 뭐 물동량의. 25%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여기가 봉쇄가 되고 이 지역에 큰 로딩이 생기는지 아니면 이 부분이 해소가 되는지 요 부분을 저희가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걱정할 필요 전혀 없는 거네. 또 이제 시장은 항상 플로팅해서 흐르는 시장이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가 꼭 그대로 되진 않습니다. 100%는 아니죠. 예, 네.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이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시장을 예측했다가 크게 되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코로나 때였어요. 코로나 때 과거 무슨 역병 들었던 코로나 거. 때 이런 코로나와 비슷한 뭐 이런 신종플루라든가 에볼라라든지. 에볼라 네. 바이러스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시장의 하락이나 하락폭이 뭐 이 정도일 것이다. 그리고 뭐 한 1, 2개월 갈 것이다. 뭐 요런 분석들이 많았는데 사실 코로나는 정말 초유의 그런 사태였죠. 전 세계를 마비시키고 그렇죠. 미국 증시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구글 같은 종목이 장중에 막 한 15% 가까이 빠지는 것도 제가 봤었거든요. 그 시기에. 네. 그래서 이제 과거의 사례를 우리가 복기를 하지만 이 주식 시장은 꼭 그대로 되진 않는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오히려 어저께 시장이 너무 별거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반응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빠졌으면은 그게 리스크가 좀 반영이 돼서 오히려 그거를 좀 한두 번 더 빠지면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의견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어제 하락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우만 살짝 예.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끝이니까 주식 다시 사야겠다. 이거는 좀 저는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 아직 오히려 뭐 어렵구나. 휴전이나 전쟁이 끝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유가의 흐름이 또 어저께 또 크게 올랐었고 그래서 조금 한 발짝 물러서서 뭐 이것 때문에 뭐 주식을 당장 다 팔아야 된다 이런 의사결정 아니더라도 너무 좀 과감하게 이건 뭐 별거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사실 시장별로도 그렇고 뭐 이번에는 어떻게 될 거고 이거를 저희가 섣부르게 판단 내리기는 그렇죠. 어렵지만 업종별로는 오늘 사실 뚜렷하게 사실 이 업종도 이게 단계적인 시장의 흐름이라고 생각해야 하는지 네. 이 추세가 이어지게 될지도 또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지도 우리가 너무 판단 내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섹터별 영향 분석을 뭐 이제 어제 미국 증시나 오늘 우리 장을 보기 전에 작성한 거겠죠.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쟁 이슈가 있을 때는 요런 영향이 있구나를 미리 좀 알고 가시면 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수혜는 뭐 당연히 방산과 뭐 에너지 섹터겠죠.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전쟁이 만약에 단기간에 종료가 됐다라고 해서 유가가 다시 좀 또 안정화됐다라고 하면 에너지 섹터는 또 이 상승했던 주가가 이제 금세 되돌림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방산 쪽은 전쟁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끝나도 지금 트럼프 산하의 글로벌에서는 계속 이런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유럽도 네. 막
마크롱 대통령도 핵탄두를 더 보유량을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계속해서 이 재무장이 더 커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가장 메인 라운드는 결국 중국이 중국죠. 중동도 있지만 향후에 이제 중국이 대만을 또 그렇죠. 예, 그런 네. 것까지 생각해 보면 이 방산 그럼 대만이나 이런 뭐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은 계속 군비 경쟁을 또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방산에 대한 관심은 이제 계속 조금 이게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할 것 같다라는 거고 이 안전자산의 이제 금하고 국채 쪽으로 또 좀 수혜가 갈 수 있는데 이미 이제 어제 시장에서는 금 가격은 올랐지만 채권 가격은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국채가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를 또 반영을 하면서 네. 이게 복합적이거든요.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국채 매수가 오지만 또 반면에 기름값이 올라서 이런 인플레가 된다라고 하면은 또 국채 가격에 또 약세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조금 국채에는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항공과 여행 같은 경우는 유가가 많이 올라간다. 네. 그리고 또 어쨌든 이런 전쟁 이슈가 지금 중동 지역으로 굉장히 막 꼭 이란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뭐 두바이라든가 아랍에미레이트인가 네. 뭐 이런데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또 두바이 여행을 꽤 가시더라고요. 두쪽구 때문인가요? 뭐 그런 건 아니고 거기가 근데 저기 환승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두바이 트랜지트 많이 들렸다가 하니까. 그렇죠. 네. 아니요. 그리고 두바이에 요새 이런 뭐 호텔이나 호캉스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신혼여행으로 많이 예, 가죠. 개발이 돼가지고 가볼 만하다. 근데 이제 두바이 뭐 공항이나 이런 데가 못 가겠죠. 공격받았다고 그렇죠. 하니까 항공과 여행 쪽은 어쩔 수 없이 조금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큰 영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우리나라랑 먼 곳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두바이에서 우리나라로 만약에 여행을 온다면 그런 분들은 뭐 올 수 없겠죠. 예, 그럴 수 있죠. 네.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성장주와 기술주는 그럼 뭔 상관이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성장주와 기술주는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종목들이 많죠. 그리고 금리가 이제 인하될 줄 알았는데 금리가 인하가 되지 않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밸류에이션에 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쟁 이슈나 뭐 중동 지역의 이슈가 있을 때 기술주도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뭔 상관이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 기술주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이 밸류에이션 하락으로 작용을 하면서 기술주에는 조금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거를 그럼 반면에 네. 이런 이슈들이 해소가 되고 정상화가 됐을 때는 이렇게 작용하던 섹터별 영향이 다시 또 되돌림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런 영향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우리 네. 뒤쪽에 이제 그 캐비너 씨 얘기가 잠깐 있긴 한데 아무래도 지금 사태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변명거리를 찾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변명거리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제가 이제 뒤에 이야기하지만 최근에는 국내 증시만 관심을 가지시다 보니까 미 증시 관심이 없는데 오히려 뭐 뒤에 이제 얘기가 있는데 지금 미국 증시가 좀 어려운 거는 저는 사실 좀 의도된 바가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어떤 이유예요? 예. 그건 이제 뒤에 있어요. 뒤에, 네. 뒤에 내용이 To be 있고 continue.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또 반도체 섹터인데 네. 펀더멘탈 쪽 관련해서는 이런 좀 리스크 요인이 있고요. 과거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소비 아무래도 심리가 위축되면. 전쟁 이슈가 있으면 이제 맘 놓고 뭐 여행을 간다거나 뭐 맘 놓고 뭐 핸드폰 컴퓨터 지르기가 좀 어렵죠. 좀 어려운데 증시도 좀 어려우니까. 근데 최근에는 사실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런 B2C 시장보다는 B2B 수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B2B. 예. 그래서 과연 이 중동 이슈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AI 기업들이 뭐 투자를 줄일 것이냐, AI의 혁신이 이제 조금 스탑이 될 것이냐, 뭐 그럴 것 같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분에 대한 부담은 작용할 수 있지만 펀더멘탈 관련해서는 사실 이 부분이 요새는 반도체에서 80, 9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견조할 거기 때문에 이런 뭐 유가가 올라가고 전쟁 이슈 때문에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주가가 좀 뭐 하락을 일부 할 수는 있지만 이 펀더멘탈에 막 크게 기스가는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지금 난리 났습니다. 뭐 대형주도 대형주인데 네. 중소형주 쪽에서 랠리가 펼쳐지면서 지수가 코스닥이 1.2% 대단합니다. 진짜. 상승으로 돌아섰어요. 예,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로 코스닥 좀 음. 얘기 좀 해주세요라고 네, 하시는데 얘기 드릴게요. 예, 네, 많이 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코스피랑 제가 딱 드는 생각은 네.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이는 이제 반도체 종목에서 펀더멘탈 차이는 없죠. 근데 대형주가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갭 메우기 차원에서 중소형주가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대형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할 수밖에 네. 없죠. 예, 외국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전쟁 이슈가 있을 때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포지션을 늘리기보다는 좀 포지션을 기계적으로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전자이닉스는 지금도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잠깐 봤지만 외국인 매도가 꽤 나오고 있는데 네. 코스닥 종목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코스닥이 강세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런데 이 코스닥이 괜찮다라는 거는 대형주도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하락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럼 앞으로 우리가 지켜볼 만한 포인트, 투자할 때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가져가면 좋을까요? 이제 전쟁 이슈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조금 이게 완전 다 해결된 건 아니다. 뭐 요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주목할 포인트는 이게 과연 지속 기간이 이제 얼마나 될 것이냐를 봐야 되겠죠. 예. 트럼프가 지금 뭐 한 4주간 정도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전쟁이 이제 지속이 되더라도 이제 불확실성만 해소가 되고 이런 이벤트들이 과거의 이벤트들보다 점점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좀 안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유가를 계속 봐야 되는데 유가가 지금 어저께 많이 올랐다라고 해도 아직 70불대 유가니까 시장에서는 아직은 버퍼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은 괜찮은데 유가가 뭐 80불, 90불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증시도 이제 다시 꼬꾸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유가 반응에 대해서 전쟁이 지속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그다음에 유가의 흐름이 좀 안정화되느냐 이게 우리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이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더라도 이제 좀 제가 더 공부를 해보니까 다른 쪽에 이제 우회 경로가 있어요. 근데 그게 비용이 뭐 몇 배가 더 든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나요? 뭐 그렇다라고 네. 해도 그리고 과거에 이제 중동 리스크 때는 이제 미국의 그런 셰일 석유가 또 없었을 때기도 네.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오펙 플러스가 또 이제 적극적으로 증산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유가도 이게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 이란이 자꾸 뭐 사우디나 이런 데 자꾸 정유 시설을 공격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은 이런 이슈가 크게 유가를 올리지 않는지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장님이 네. 워낙 또 미장을 오랫동안 봐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조금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수사일 수는 있겠지만 트럼프의 의중은 어디까지일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긴 하는데 뭐 지상전도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서 이란에서 나오는 원유의 상당 부분이 중국으로 향하기 때문에 뭐 그 부분도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뉴스에 나오는 거와 다르게 저는 이제 두 가지 의도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도 뒤에 이제 나옵니다. 네. 미국 증시를 1분기 뭐 한 2분기 초까지는 이제 올릴 생각이 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증시의 부정적인 이슈들을 1분기와 2분기 초에 대부분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이란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중간 선거를 앞두고 할 수는 없으니 아직은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시간 텀에 이란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이슈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앵커분이 말씀해 주신 대로 과연 지금 베네수엘라랑 이란을 친 이유가 뭐였을까? 네. 이게 둘 다 약간 중국과 관련이 있거든요. 중국이 베네수엘라와 이란 원유를 싸게 공급받으면서 사실은 수혜를 보고 있었고 그 지역이 사실 반미 지역에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그런 지역이었잖아요.
그러면 또 반면에 이제 중국과 좀 우호적일 수 있는 구역이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원천 차단하면서 네. 중국의 힘을 조금 빼는 음. 그런 의도도 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3월에는 이벤트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물론 네. 뭐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는 미국 기업들 뭐 브로드컴을 비롯해서 여전히 남아 있지만 음. 중국 관련한 이벤트도 있고 음. 뭐 어떤 걸 좀 주목을 해보면 그러니까 좋을까요? 지금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그런 중동 이슈에 지금은 또 매몰돼 있지만 3월을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서 3월에 이제 글로벌 이벤트가 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면요. 저희 뭐 3월 4일부터 5일까지 이제 중국 양회가 있고 자료를 띄워주시면 네. 그다음에 3월 16일에 엔비디아 GTC 요게 있고요. 요게 이제 엔비디아에도 중요하겠지만 엔비디아의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국내 반도체도 같이 따라가겠죠. 그리고 기술의 트렌드를 한번 봐야 되고요. 네, 그냥 넘어갔네요. 그리고 3월에는 뭐 FOMC가 있겠지만 뭐 금리 인하는 사실은 조금 어렵겠지만 네. 향후에 나오는 그런 코멘트, 가이던스에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 되고 일본도 저는 글로벌을 보는 관점에서 좋게 보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이런 다카이치 내각이 정책을 어떻게 집행을 하는지 그리고 뭐 일본의 그런 엔화의 향방 금리 인상이나 뭐 이런 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 뭐 현대차를 통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관심이 많으신데 3월 중에 아마 이제 테슬라가 옵티머스 3세대를 공개할 거거든요. 네. 여기에서 약간 기술적인 도약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밸류 체인 어디 있는지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3월이 지나면 아마 4월 초에 바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있거든요. 4월 초. 네. 네. 그래서 4월 첫 거래일에 대부분 발표를 하는데 그 실적이 지금 보면 작년 4분기가 뭐 한 20조 정도 됐는데 올해 1분기는 30조 후반대, 30조 38조 구조 막 이렇게 네. 예상치가 나오거든요. 실제로 좀 그렇게 나오는지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 이어가지고 계속해서 반도체 이야기를 조금만 더 저희가 짚어보도록 네. 할게요. 반도체 2월 수출액이 675억 달러 가까이 되거든요. 2월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너무 잔치집인데 여기서 이제 유가가 오르면은 지금 뭐 제조 원가가 오르니까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도 삼성과 하이닉스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계속 목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맞죠. 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어떻게 투자해야 되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글로벌 미국 주식을 많이 공부하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과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미국 기업과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할 수 있냐 시가총액과 이익을 한번 비교해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전자하이닉스의 주가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탄탄하게 코스피 이익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다른 종목들도 반도체 우산을 쓰고 주가가 이제 좋은 국면을 지금 시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전자 하이닉스가 여기서 뭐 실적이 꺾이거나 추세가 꺾이게 되면 다른 종목들도 우리 코스피 200의 전체 이익이 하향 조정이 되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이렇게 좋은 영향을 받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전자하이닉스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조금 난 없는데 들어가봐야 언제 들어갈 수 있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전자하이닉스를 투자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네. 이 전자하이닉스의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자료는 사실은 작년 9월에도 썼던 자료인데 네. 이제 여러 가지 앞으로 메모리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는 좀 문과거든요. 문과라서. 저도 문과. 예, 뭐 에이전트, 저도요. 뭐 우리 메모리에 아무데도 뭐 없어. 어떤, 세 명 예, 다. 그래서 그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이제 잘 이해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요거를 좀 쉽게 저만의 언어로 이해를 해보면 이제 AI가 결국은 이런 개인 맞춤형 비서의 형태로 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화 이게 2019년에 나온 영화인데 이 허라는 영화를 보시면 과거에 넷플릭스에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봤는데 이제 이런 우리 주인공에 정말 딱 맞춘 AI 비서가 나타나서
과거에 이 사람의 이메일이나 과거에 이 사람이 말했던 부분이나 이 사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서 그에 맞춘 이제 대사를 해드리거든요. 네. 실제 영화는 2013년에 아, 개봉했습니다. 그치. 이거 그래요? 오래됐죠. 2019년에는 이제 넷플릭스에 올라가 아, 있고 그렇군요.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그때 음. 막 퇴사하려고 할 때 그때 개봉했던 걸로 그러면은 기억하거든요. 시대를 정말 앞서갔던 네. 게 정말 앞서갔죠. 여기 보면 휴대폰과 비슷한 디바이스가 나오는데 에어팟이 나와요. 아, 그래요? 그거를 그래서 계속 남자 주인공이 하는 거 이어폰은 이렇게 무선으로 이제 이어폰을 끼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영화를 보면서 미래 세대에 대한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만 해결해서 답변을 주는 게 아니라 과거에 나와 이야기했던 과거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지식, 과거에 나와 나눴던 대화를 토대로 해서 그 맥락을 이해해서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요번에 제미나이를 쓰면서 이번 발표 자료를 제가 만들었고, 이제 논의를 해서 오늘 발표를 하는데, 이 제미나이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채팅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화되는 제미나이를 한번 써봐라. 그러려면은 사실은 이런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런 정보들도 학습을 해야 되지만 이제는 정우창과 아니면 우리 여행코님과 네. 허행코님과 각각 나눴던 대화와 사진과 동영상 파일들 같은 거를 다 이제 기억하고 메모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맥락에 맞지 않는 대답을 하면 이제 AI 경쟁에서 뒤떨어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하다. 이제 네. 앞으로 AI 개발을 위해서 그렇게 저는 좀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GPU보다 메모리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 쇼티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반도체 쇼티지가 메모리 반도체 이제 현물가를 통해서 저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D램 익스체인지에 들어가면 가격이 얼마나 올랐나요, 확인할 지금? 수가 있는데 네. 이게 현물인 거죠, 현물. 하필 아침엔 투자 여기 부분에 걸려서 가려졌어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예. 얼마일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짜라란. 그 9월 달에 여기 나왔을 때 네. 이게 7달러나 됐습니다. 7달러. 예. 네. 이게 바닥은 3달러대였어요. 그럼 DDR5 가격이 이게 심상치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뭐 ETF 이런 것들 좀 추천을 드렸었는데 네. 그리고 11월에 나와서 다시 또 한 번 강조 드릴 때가 18달러였어요. 2배 이상 올랐네요. 이게 제가 방송 출연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달에 나와서는 테슬라 얘기를 하다가 반도체 얘기를 많이 못했었어요. 그때. 근데 그때도 자료를 준비했었는데 그때가 38.2달러였죠. 그럼 바닥에서 지금 10배가 올랐어요. 네. 그리고 어제 본 가격은 39.1달러라서 거의 뭐 40불 가까이. 그래서 조금 상승폭이 이제는 조금 둔화되는 국면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현물 가격을 통해서 저희가 전자하이닉스가 매출이 일어나진 않지만 결국 이게 선행을 하면서 고정 가격에 영향을 주거든요. 네. 그런데 7달러에 9월에 7달러에 팔던 걸 지금은 39달러에 팔 수가 있다. 그러면은 가격이 벌써 얼마죠? 한 5배 오른 건가요? 근데 이게 그 상승폭이 진짜 증가율이 조금 더 그렇지. 낮아지고 있긴 하네요.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래도 그러면 이제 주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네. 전자와 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이 뭐 20배, 30배, 40배 막 이렇게 되게 비쌌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모멘텀의 기울기가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주가는 하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자 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이 뭐 10배 미만이거든요.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막 5배, 6배 정도? 그런데 아직도 이 현물가 대비 고정가 가격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실적의 상승 가능성은 굉장히 저는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네. 그래서 요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현물가와 고정가의 차이가 여전히 크다라고 하면은 실적은 사실은 좀 어디까지 좋아질지 예측하기 어렵다. 그래서 업사이드 리스크에 있다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걸 9월 달에 썼던 자료 그대로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대로라서 그때만 해도 실적 추정치가 전자하이닉스가
한 100조 미만이었는데 지금은 NH투자증권 우리 회사 추정치입니다. 우리 회사 추정치예요. 2월 23일 추정치가 네. 전자가 올해 204조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가 완전 높은 쪽은 또 아니잖아요. 다른 증권사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NH 220, 30조도 있어요. 예. 그리고 뭐 하이닉스 추정치는 171조 뭐 요 정도라서 이 추정치가 작년 대비 실적의 상승률이 야. 근데 굉장히 높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국에만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네. 뭐 200조 대단하네. 170조 이렇게 대단하네.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미국에 갖다 놔도 탑5 안에 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표를 몇 번 봤죠. 예. 그래서 엔비디아가 압도적이긴 해요. 290조 올해 290조. 약간 이게 조금 엔비디아는 좀 회계 연도가 조금 다른 부분이 좀 있긴 한데 네. 어쨌든 90조, 300조 가까이 좀 벌 수 있다. 그래서 시가총액 1위고요. 미국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은 실적에서 1등을 해야 시가총액 1위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애플을 못 넘었던 이유가 애플보다 실적이 안 됐었거든요. 엔비디아가. 근데 이제는 확연하게 애플보다 훨씬 넘어갔죠. 네. 그리고 2등이 구글이고요. 3등이 마이크로소프트, 4등이 애플인데 삼성전자가 이제 약간 여기 구글, 마소, 애플은 약간 이제 약간 멱살 잡을 정도로 그러네요. 예. 그런데 시가총액은 이게 우선주까지 포함한 거거든요. 네. 제가 우선주 포함해서 애플하고 비슷한데 시총은 4배 차이 나죠. 그렇네요. 4배 차이 나고 네. 그렇다고 하면 4배 오를 여력이 있다는 건가요? 4배는 그거는 조금 오바라고 해도 여기서 만약에 2배 올라도 애플하고 실적이 똑같은데 아직 반밖에 안 되네? 이렇게 생각을 주가 했어요. 40만 원 가도 된다. 야, 그러니까 단순 계산으로 2배만 해도 지금 42만 뭐 원. 제가 뭐 감히 뭐 제가 주가 전망을 하는 뭐 애널리스트는 아니지만 한번 실적과 시가총액을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그러면 반영이 지금 가격에는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21만 원인데 오늘. 잠깐 자료를 네네네. 한번 띄워주시면 지금은 아직 그 전자와 하이닉스의 이익이 시장에서는 좀 일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런데 내년 실적까지 만약에 또 증가하는 쪽으로 나오면 이익이 사실 전자하이닉스가 4년 연속 증가하는 건데 그러면 단순히 사이클 종목이다라고 이제는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27년도 가봐야 되겠지만 올해 하반기 갔을 때 27년도 실적이 또 증가하겠네 라는 컨센이 만약에 세워진다라고 하면은 네. 이제는 사이클 종목이 아니라 이런 AI 인프라와 관련된 구조적인 성장주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애플이나 마소나 구글하고 비교는 조금 그렇다 쳐도 그럼 만약에 우리가 TSMC랑만 한번 비교를 해보죠. 네. TSMC보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전자가 2배거든요. 2배죠. 근데 시가총액은 절반이죠.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이익은 2배인데 시가총액은 절반이면 TSMC보다 4분의 1 저평가인가요?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 만약에 브로드컴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브로드컴은 하이닉스랑 비교를 해도 이익이 절반밖에 안 됩니다. 네. 근데 브로드컴의 시가총액은 하이닉스의 이제 3배가 넘는 거죠. 이익은 절반이고 시가총액은 3배고 같은 반도체 인프라, AI 인프라로 실적이 증가하는 종목이 아닌가요? 브로드컴이 버는 달러는 금달러고 하이닉스가 버는 달러는 뭐 은달러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전자하이닉스가 이제 미국에 갖다 놔도 지금 탑5 안에 들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 그런 해외 투자자들이 전자와 하이닉스의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사이클 종목이었는데 이게 AI 인프라 성장주로 포지셔닝이 바뀌면 실적 대비 주가는 이제 굉장히 크게 아직도 이게 주가 많이 올랐지만 아직도 굉장히 저평가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이거는 이제 지금 국내 증권사는 올해 뭐 삼성전자 한 180조 정도 됩니다. 영업이익입니다. 네, NH는 2,200조 정도였고 내년에는 한 10% 정도 오를 거야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맥쿼리 같은 데는
돌파. 이게 올해. 이게 만약에 뭐 진짜 아무 숫자로 쓴 거 아니겠죠? 그냥 뭐 눌러지는 대로 눌러지는 대로 쓴 거 그런데 아니죠? 이제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네.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요. 이거는 터무니없어라고 그냥 치부하지 마시고 만에 하나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야. 거를 생각을 해보시죠. 네. 진짜 만에 그렇겠어. 하나 이렇게 됐는데 내가 삼성전자 포지션이 없다. 그럼 너무 억울하죠. 너무 억울하죠. 어. 예, 우리나라 회사인데, 그죠? 그래서 이 맥쿼리 말이 맞다면 이게 가능한 거죠, 지금. 이게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약간 네. 좀 조심스럽죠? 가슴이 좀 벅차면서 아유, 잠깐만. 아, 이게 정말로 얘기를 해주세요 한번. 정말로 내년에 엔비디아를 제치고 삼성전자가 전 세계 1위 영업이익 가능성을 지금 맥쿼리가 간접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예. 지금 왜냐하면 엔비디아 추정치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분기에 100조 이상씩 영업이익이 나온다는 건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좀 달아주시죠. 예. 맥쿼리가 맞을 것인가? 맥쿼리는 네. 너무 높으니까 뭐 노무라 뭐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322조? 그렇죠. 밑에 있는 친구들 CT. 아니면 요 추정치를 한번 에버리징을 해보면 얼마예요? 그래도 뭐 200, 뭐 8, 90조, 300, 12, 10조, 20조 CT 정도. 요 정도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뭐 피겨 스케이팅 같은 거 점수 매길 때 맨 높은 맨 거 빼고 위에 삭제하고 맨 밑에 삭제하고. 빼고 아. 요거 가지고 평균. 평균 치잖아요. 요거 평균 쳐도 한 300조, 와. 300조. 그러면은 우리 시가총액 1,400조에 영업이익 300조. 어떤 감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될 거니까 무조건 사세요라는 게 아니고 네, 여기서 힌트 얻어야죠. 이런 가능성이 있고 지금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위치가 이 정도다라는 걸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자료에는 준비를 못 했는데 네. 그러면은 뭐 저는 반도체 포지션 가지고 있는데 지금 솔직히 뭐 더 사지는 못하겠어요. 워낙 제가 샀던 가격에서 너무 그렇죠. 올라 있어서 네. 새로운 종목들을 또 발굴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는 계속 가느냐? 그거는 아니고 저는 3가지 정도 시그널을 계속 찾고 있거든요. 3가지 정도. 네. 첫 네. 번째는 이제 엔비디아 GTC도 저희가 잘 봐야 되는데 네. 이제 메모리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런 글로벌 빅테크들도 부담을 굉장히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를 굉장히 적게 쓰면서 AI를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나 칩이 나온다. 네. 그런 것들이 AI 알고리즘 모델이 나온다. 이제 우리 메모리 이거 뭐 10분의 1밖에 안 써. 20분의 1밖에 안 써. 약간 그거 지금 중국의 그런 어디죠? 딥시크 같은 데가 지금 시도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기술이 상용화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에서 지금 굉장히 메모리 반도체를 엄청나게 증설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은 DDR5나 HBM 쪽으로는 아직은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장비를 안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국산 장비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런 고부와 가치 반도체 메모리까지 생산이 되고 수율이 나온다라는 그런 소식이나 뉴스가 있으면 네. 그러면 이제 위험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그 현물가를 보면 어쨌든 지금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됐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현물가가 이제 뭐 2주나 3주 연속 뭐 계속 하락하는 국면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노란불 켜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의 장점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만 그 다음에 리스크는 어떤 건지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사실은 이 내용이 2월 2일에 제가 준비를 했던 내용이었는데 네. 조금 한 달 지연돼서 좀 아쉽긴 해요. 네. 왜냐면은 한 달 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가 20만 원 주는지 하이닉스가 100만 원 지켜주는지 그것도 한번 우리가 저점을 어떻게 지지하는지도 한번 관찰을 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는 사실 최근에 월모브 시청자분들이 줄었을 것 같죠? 더 늘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네. 이게 국제정세도 국제정세인데 한국장이 그래도 더 오르려면 미장이 많이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미장이 중요합니다. 박스권에 갇혀 있기는 한데 네. 이 박스권을 깨고 막 흔들리고 그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잘 버텨줘야 맞아요. 되니까 네. 그렇죠. 그걸 자꾸 하긴 하는데 네. 우리 또 저는 미장을 이제, 전문적으로 또 계속 미장이죠. 봐주시잖아요.
어떻게 미국 시장은 기회 지금 또 다시 네, 박수관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증시 이제 또 관심이 굉장히 없고 한국 증시가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는 5월부터는 저는 이제 미국 증시가 본격적으로 상승 국면에 들어갈 거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거는 사실은 지금 시장이 굉장히 조금 어려운 거는 저는 좀 의도된 하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미국 누가 증시를 의도했어요? 요새를 보면 한번 보시면 경제 지표 괜찮아요. 예, 조금 엇갈린 신호가 있지만 이번에 고용도 사실 좀 괜찮았고요. PMI도 괜찮았고 그다음에 제조업 지표도 조금 괜찮았고 죄송한데 그 지표를 안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렇죠. 예, 미증시 관심. 물가가 살짝 걱정이고. 네. 하지만 또 4분기 미국의 기업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 근데 한편으로는 AI 투자가 지속되기 어렵다라고 걱정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AI가 너무 발전돼서 다른 산업을 다 잡아먹을 것이다 하면서 또 하락을 만들고 미국 증시가 호재는 굉장히 반응하지 않고 네. 악재만 일방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약간의 좀 내피셜도 있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좀 의도한 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어떻게 있는데 끌어놓고 중간 선거 전까지 그래요. 그렇죠. 끌어올린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미국 증시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중간 선거 이기는 거는 이제는 물 건너 갔다라고 좀 힘들다. 시장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럼 어떡해요? 하원은 이미 넘어갔다. 음. 근데 상원까지 넘어가면 탄핵 당할 수 있어. 그럼 상원을 지키려는 네, 움직임. 상원이라도 지켜야 되는 이제는 절반의 승리라도 꼭 가져와야 되는 절박한 국면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미국은 주가에 굉장히 예민한 국가거든요. 네. 이 주가가 떨어지면 소비도 줄어들고 이 국민들의 은퇴 자금이 또 대부분 증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증시가 하락을 했을 때 지지율이 높았던 대통령이 없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1분기부터 주가를 올려서 이거를 11월까지 계속 유지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한 6, 7월까지 올랐다가 8, 9월에 또 하락하면 그러면은 그동안 오른 거는 국민들은 다 까먹고 우리가 오늘 하이닉스 전자 떨어지는 것만 지금 생각하듯이 그동안 오른 거는 그래서 오히려 1분기에서 2분기 초까지는 조금 주가를 내려놓고 네. 한 5, 6개월 주가를 상승을 시키면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선거에 유리한 시나리오다. 가장 좀 극적인 효과를 연출할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네. 이제 미국 증시가 지속 불가능한 조기 랠리의 위험이라고 제가 제목을 썼는데 1분기에 만약에 1분기부터 상승을 한다면 이게 11월까지 그 에너지를 유지하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죠. 우리나라는 6월에 선거가 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 이재명 정부가 가장 어떻게 보면 지지율이 높은 것도 증시가 굉장히 강세인 이유가 있어서 네. 지금 선거를 앞두고 또 3차 상법 개정안이나 뭐 대통령이 또 부동산을 매각하고 요런 거에 대한 또 그런 시그널을 보여주는 게 그게 뭐 선거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의도는 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강세장을 선거 직전에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리스크를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방지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증시를 지금 사실 미국의 단기 유동성이나 아니면 연준의 그런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언급이나 이런 것들로 증시의 이런 부정적인 기운을 충분히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점은 의도된 보릿고개 구간이 아닐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오히려 이제 5월이 지나면 이제부터는 한 6개월 정도 상승장을 만들 수 있고 이게 또 스케줄이 또 기가 막히게 겹치는 게 5월 달에 이제 연준 의장이 또 바뀌죠. 그러네요. 지금 증시를 올려서 그거를 파월의 공적으로 만들기보다는 네. 파월이 연준 의장으로 있을 때 시장과 이런 부분을 좀 어렵게 만들고 구세주처럼 트럼프가 임명한 새로운 캐비넛 씨가 의장을 맡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전임 파월과 다른 통화 정책을 통해서 경기와 시장의 심리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의 지지율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미장은 3월, 4월 우리 봄에 벚꽃놀이하고 할 때 네. 좀 재미없겠네요. 계속 이 흐름이 계속 지지부진.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르면 뭐 좋은 거고,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해서 대비를 했는데 좋은 거고, 날씨가 추워서 잠바를 입고 갔는데 따뜻하면 벗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뭐 에블바리 해피한 거고, 그게 아니라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근데 저는 이게 추세를 깨면서 크게 하락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그러기에는 뭐 미국의 펀더멘탈이 좋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미국의 기업들의 이익이 굉장히 좋잖아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5% 2번 빠졌는데 사실 어떤 코트리를 잡아도 그렇게 빠질 만한 내용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시장의 심리나 단기 자금이나 또 이런 전쟁 이슈가 우리가 연휴 때 터졌지만 미국에서는 이런 그 베팅 사이트나 보면 이 전쟁이 터질 확률이 90% 가까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은 이미 이 부분에 아마 이란과의 이슈가 있을 거다라는 걸 이미 다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트럼프도 지금이 6월, 7월이었으면 이란과 이런 전면전을 못했을 텐데 3월 초니까 이때부터는 한두 달 좀 이런 이슈를 끌고 가서 시장이 좀 어렵더라도 나중에 회복시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의견도 남겨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시간 조절을 조금 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한 3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마지막에 네. 미국 시장을 주도할 삼각편대라는 게 저는 눈에 들어오거든요. 이 부분 좀 짧게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제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5월 이후에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보면 금융규제 완화나 작년에 통과된 OBBA 법안, 그 다음에 뭐 스테이블 코인 법안, 이런 것들을 통과시키면서 이런 시장의 유동성이나 이런 우호적인 투자 심리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부 장관은 또 트럼프가 임명한 스캇 베센트인데, 그렇죠.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죠. 어떻게 하면 채권시장, 어떻게 하면 주식시장이 강세로 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케빈 러시가 또 5월 달에 연준 의장 취임이 되면 완화적 통화 정책의 핵심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금은 여기에서 연준이 지금 도와주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발버둥 쳐봐야 연준에서 도와주지 않으니 차라리 한 4월, 5월까지는 조금 시장을 힘들게 만들고 요렇게 트럼프가 다 장악해서 움직일 수 있는 행정부, 재무부, 그다음에 연준, 요거 이 삼각편대가 같이 증시의 우호적인 흐름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은 중간 선거 이전에 미국 증시는 충분히 고점을 뚫고 강세 흐름을 만들 수 있다. 요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향후 시나리오가 뭐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그 경로로 따라가게 될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은 코스피가 워낙에 이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시장이 꽤 많이 박스권에서 지루한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와중에도 펀더멘탈 측면, 기업의 실적 측면에 있어서는 훼손된 부분들이 없고 물론 뭐 지금 뭐 사스포칼립스나 이런 우려감이 있기는 맞아요. 하지만 조금 네. 과장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이번에 이란전에서도 그 엔트로픽이 네. 사용되는 거 보면서 안 쓴다 그래놓고 안 쓴다 썼죠? 그랬는데 미군이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엔스로픽이 뭐 다른 이렇게 우리가 이것도 할 거다 저것도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상장을 앞두고 자기들의 몸값을 올리기 아하. 위해서 조금 그런 AI 공포를 조금 조장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우리가 하고요. 그만큼 예. 대단한 회사다라는 상장하고 거. 나면 그러면 조금 내용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또 정말 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부장님과 네, 함께. 부장님 감사합니다. 또 언제 나오시죠? 저는 이제 2주 후에 화요일에 2주 후에. 저희가 첫째, 셋째 화요일에 네. 출연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우창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열심히 탔는데 근데 그 탔던 그 가격대가 높아.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안하죠. 불안하죠. 그래서 조금 코스피가 많이 올랐다는 표현, 이제 미장으로 조금 더 투자 포트폴리오를 옮겨야 한다 이런 표현을 하지 말라. 불편하다 하시 여러분. 근데 네. 이게 마냥 좋은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더 냉정하게 시장을 좀 바라보는 그렇죠. 시각을 네. 가져가시고 B2 땡겨서 투자 절대 해주시면 저번에 좋겠습니다. 레버리지 교육 들으시는 것 같은데.
저만 할게요. 네. 네. 혼자 먹겠다는 거 아니고. 아닙니다. 위험하니까 제가 한번 체험해 보겠다. 그렇지. 그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